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케이스 인문교육원 인문지도자 김경미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자녀 인성 함양을 위한 부모 교육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자기 이름으로만 살아가지 않죠. 우리는 누구의 아내이기도 하고요. 또 딸이기도 하고 또 엄마이기도 하고 아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살다가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으면서 우리는 부모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는데요. 부모라는 아이를 낳으면서 순간 당황하게 됩니다. 왜 당황을 하느냐 하면 그냥 아이를 낳으면 내가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황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녀 키우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 것들을 실감하면서 지내게 되는데요. 저도 그렇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자녀 키우기 굉장히 많이 힘드실 겁니다. 저는 아이를 3명을 키우고 있는데요. 그 3명의 아이가 정말 얼굴만 비슷비슷하게 생겼지 마음 씀씀이도 좀씩 다 다르고요. 그리고 먹는 거, 입는 거,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다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한 뱃속에서 나온 아이가 많이 다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계실 텐데요. 또 아이 엄마들을 이렇게 만나면 아이 엄마들끼리 이런 얘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힘든데 뭔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학원이 있었으면 학원이라도 내가 좀 다니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학원을 다니고 싶다는 이야기까지 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를 정말 잘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 자녀를 잘 키울까 하는 고민을 누구나 다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녀 교육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을 거슬러 가서 고전을 통해서 우리 부모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21세기라고 하는 최첨단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이러한 최첨단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렇다면 왜 2500년 전에 그 고전에 집중을 하고 주목을 해야 할까? 좀 의문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2500년 전에 그 가르침, 고전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 자녀 교육의 방법을 제시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우리는 그러면 왜 고전을 통해서 이 자녀 교육의 방법을 얻을 수 있는 걸까? 자, 우리들이 지금 명동 한복판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서울 구경을 갔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제일 유명한 곳이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명동이래요. 그래서 명동을 갔더니 주변에 모두 다 건물들로, 아주 빽빽한 건물들로 쌓여 있고요. 사람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건물밖에 안 보이고요. 서울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서울 구경을 하러 왔는데 왜 서울은 잘 볼 수가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남산으로 올라갑니다. 남산 위에서 딱 보니 서울이 한눈에 쭉 보입니다.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남산과도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산에서 서울의 진면목을 볼 수가 있듯이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옛날부터 2500년이라고 하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혹은 생활을 하면서 좀 지나치거나 아니면은 잘 실천할 수 없었던 그런 생활의 삶의 지침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고전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그림 3개를 보실 텐데요. 자, 원숭이, 바나나, 팬더가 있어요. 자, 요거를 우리는 새 그림을 2개만 묶을 겁니다. 자, 마음속으로 묶으셨어요? 자, 뭐뭐로 묶으셨나요? 어떻게 묶으셨나요? 원숭이와 바나나. 또 다르게 묶으신 분? 원숭이와 팬더. 또 다르게 묶으신 분? 팬더와 바나나? 그렇게 묶지 않으셨겠죠? 예, 대부분 이런 질문을 드리면 원숭이와 바나나로 묶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여기 강의실에도 아마 대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르게 묶으면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그때는 원숭이하고 팬더를 묶으세요. 이게 바로 아주 간단하게 동양적인 사상과 서양적인 사상을 구분해 주는 그런 방법인데요. 동양적인 사상에서는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동양 삼국에 있는 나라들의 사람들한테 이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은 다 원숭이와 바나나를 연결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원숭이와 바나나를 왜 연결하셨어요? 원숭이는 바나나를 좋아하니까. 예. 우리는 이렇게 관계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반대로 서양적인 사고관을 가진 사람들은 원숭이와 바나나가 아니라 원숭이와 팬더를 많이 연결을 합니다. 자, 서양적인 사고는 주로 합리적인 어떤 분류학적인 그런 과학적인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분류학적인 개념으로 동물과 식물로 나누어 버리는 것이죠.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자, 영어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person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는 한 단어로 pers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한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뜻하는 단어는 흔히 사람인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인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글자 자체로서는 사람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쓸 때는 저 인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서양적인 사고에서는 사람 한 사람을 생각을 한다면 동양적인 사고관에서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중요하기 때문에 인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표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중시하는 이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어떤 도덕적인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 도덕적인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려면 결국 순리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순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반대로 서양적인 사고방식을 보면 이 서양적인 사고방식에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분류학적인 그런 것들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학교에서 여러 가지 학문을 배우면서 동양적인 학문이 아니라 서양적인 학문으로 길들여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무의식적으로 동양적인 사상과 학문보다는 서양적인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상이 훨씬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학문을 할 때도 동양적인 학문보다는 서양적인 학문에 더 집중하면서 자라온 것들이 사실인데요. 많은 미래학자나 인류학자 또는 사회학자들이 21세기 이후의 사회에 대한 것들을 예언을 하면서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21세기 이후의 사회는 동양적인 사고와 동양적인 학문이 이끌어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그럼 뭘까 하고 살펴보면 동양적인 사고와 동양적인 학문에서는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관계?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을 굉장히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들이 서양적인 학문에서 동양적인 학문, 서양적인 사고에서 동양적인 사고로 이동해 가는 하나의 메커니즘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부터 이렇게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했던 이 동양의 학문을 아주 오랜 기간 배워왔던 우리 선조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선조들은 그럼 과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을 했을까?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선조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를 하고 교육을 했는지를 잘 살펴본다면 아마 우리가 21세기 이후에 활동을 할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아마 명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더 시간을 저 앞쪽으로 앞당겨서 우리 선조들이 어떤 방법으로 아이들을 교육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육이라고 하면 아이를 낳으면서 시작되는 것들만을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는데 아이를 낳은 후에 하는 교육보다 더 중요한 교육을 우리 선조들은 아이 낳기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뱃속의 가르침 태교라고 하는 것인데요. 태교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부가 아이를 낳기를 계획하고 또는 준비하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출산하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행하는 교육적인 노력을 우리가 태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태교를 경험하신 분도 있고 또 경험하지 않으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태교를 할 때에 많이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저를 예를 들면 음식을 과일을 하나를 먹더라도 벌레가 먹거나 또는 조금 이렇게 뭐 껍질이 쭈글쭈글하거나 그런 것들은 먹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의자나 아니면 방에 앉더라도 몸을 좀 반듯하게 하고 기대서 앉지 않았고요. 또 어른들이 왜 방문 넘어갈 때 문턱 밟지 말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자, 저기 있는 태교신기라고 하는 책에 실려 있습니다. 태교신기라고 하는 책은 조선시대의 사주당 이씨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0년이 좀 안 됐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됐죠. 조선시대에 쓰여진 책이니까요. 그런데 이 태교신기 안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많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거 또는 이건 좋으니까 해야 될 거 이런 행동으로 나타나는 지침들도 굉장히 많았지만 그 이외에 이 사주당 이씨가 태교신기를 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사람의 마음가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또 이 태교신기 안에는 사람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쓰고 있습니다. 태교신기 속에는 이 마음가짐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부모의 마음가짐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또 부모의 마음가짐 중에서도 어머니는 이 뱃속에 아이를 10달 동안 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10달 동안 품고 있는 동안에 이 어머니의 마음가짐이 그대로 아이에게 흡수되고 또는 정서가 이양되기 때문에 어머니의 마음가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보면 아이를 임신한 그 임산부에게는 좋은 음악과 그 다음에 아름다운 시와 이런 것들을 들려주어서 그 임산부가 굉장히 마음 편한 상태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뱃속에서 기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줬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태교신기 1장에 제일 첫머리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낳음, 어머니의 기름, 스승의 가르침이 한결같다. 훌륭한 의사는 병들기 전에 다스리고 훌륭한 교육은 태어나기 전에 가르치는 것이다. 자, 의사는 병들기 전에 사실 다 치료를 해버리면 의사가 아니죠. 그죠? 네, 그런데 정말 훌륭한 의사는 사람이 병이 걸리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의사가 가장 훌륭한 의사랍니다. 그리고 또 교육은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하는 교육도 물론 잘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뱃속에 있을 때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실행으로 옮기는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읽어볼까요? 까닭에 스승의 10년 가르침이 어머니가 10달 뱃속에서 기름만 못하고 어머니가 뱃속에서 10달 기름이 아버지가 하루 낳음만 못하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구절들인데요. 자, 이 네 구절 속에서 보면 어느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아버지의 하루 낳음. 아버지의 하루 낳음은 잉태되는 그 순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잉태되는 그 순간에 아버지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그 아이에게 옮겨간다는 것들을 의미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또 뭐라고 얘기를 하죠? 어머니의 10달 뱃속의 가르침. 그래서 뱃속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 어머니는 항상 마음가짐을 편안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면서 내 마음이 아이한테 그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가 태어나면 스승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또 의문이 생깁니다. 요즘에 태교하는 방식들을 보면은 대부분은 외적인 것에 많이 치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용을 보니 태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교를 하는 목적은 똑똑하고 지혜로운 아이를 낳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결국 이 태교를 하는 목적은 마음이 따뜻한 아이, 그리고 품성이 바른 그런 아이를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10달 뱃속의 가르침을 잘 받고 건강하게 태어나면 이제 약 8살이 되면서 본격적인 교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본격적인 교육은 소학이라고 하는 책으로 하기 시작하는데요. 보통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들어가는 나이, 그러니까 한 8살 정도가 되겠죠? 8살 정도가 되면 소학이라는 책을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해야 할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책으로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 소학의 책이 굉장히 두꺼운데요. 그 소학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3가지 예절과 4가지 도리 교육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가지 예절은 그럼 뭘까? 이 8살의 아주 작은 아이들한테 어떤 예절을 먼저 가르쳐야 될까? 여기 보면 쇠소, 응대, 진퇴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한자가 좀 어렵지만 제가 이제 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쇠소라고 하는 거의 쇠자는요, 물을 뿌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소는 우리가 청소한다 그럴 때 그 소자인데요, 물 뿌리고 청소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왜 마당을 쓸 때, 옛날에는 집에 다 마당이 있었잖아요. 요즘은 다 아파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마당을 막 쓸면 먼지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먼저 마당을 쓸기 전에 물을 막 뿌려요. 물을 막 뿌리고 그 다음에 먼지를 쓸어야, 그 다음에 마당을 쓸어야 먼지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쇠소라고 하는 이 마당 쓸고 결국은 자기 주변 정리를 잘 하게끔 만드는 아이로 키우는 것을 가장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그 다음 2번째는 뭐냐면 응대입니다. 저는 이 응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저희 아이를 기를 때도.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은요, 부르면 대답을 잘 안 하더라고요. 예, 대답은 유치원 때까지만 잘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대답을 잘 안 하는데 이 응대라고 하는 건 부모님이나 어른이 부르면 네 하고 대답하는 거. 그리고 네 하고 대답하는데 그치지 않고 대답하고 빨리 그 어른을 뵈러 가는 거. 까지가 바로 응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진퇴입니다. 우리가 집 안에서 살다가 집 밖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또 부모님의 방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진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들어가서 내가 지금 어디에 갈 겁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집 밖을 나가면 부모님이 나의 거취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휙 나가면 얘가 어디 갔나 그러고 걱정하시니까. 그래서 부모님께 항상 내가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것들을 알려드리는 것들이 바로 진퇴입니다. 바로 이 3가지 예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거를 가리키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 소학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이 바로 4가지 도리 교육입니다. 애친, 경장, 융사, 친우라고 하는 이 4가지의 도리 교육을 또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애친이라고 하는 거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경장이라고 하는 거는 어른을 공경하는 거. 융사는 스승님을 높여드리는 거. 친우는 내 가장 친한 친구든 옆에 친구든 모든 친구와 친하게 지내는 거. 이 4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자, 8살의 나이대를 한번 이렇게 보면 그때의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좁죠. 어른의 사회생활하고의 범위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이의 그 범위는 결국은 부모님이나 아니면 주변의 어른이나 또 스승님이나, 그러니까 선생님이죠. 선생님이나 또는 자기 주변의 또래 친구하고의 관계를 맺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소학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이 8살의 아이가 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들을 요렇게 관계를 맺어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본 내용을 살펴보면 전통사회에서는 과연 어떻게 교육을 시켰나. 먼저 전통사회에서는 지식, 지금 머릿속으로 뭘 외우거나 하는 교육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지식을 훈련시키는 그런 교육은 어렸을 땐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주로 어떤 교육을 했냐. 요맘때는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자기가 원래 착한 마음을 갖고 태어났는데 그 착한 마음을 다른 사람한테 잘 나눠주고,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과 공경하는 마음과 친하게 지내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서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 덕성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고요. 자, 2번째는 인간관계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할 때에 내가 어떻게, 부모님한테는 어떻게 인간관계를 해야 되고, 친구하고는 어떻게 인간관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스승님한테는 어떻게 인간관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도리 교육을 공부를 같이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육예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육예 교육이 뭐냐 하면 여기 보면 예, 악, 사, 어, 서, 수, 이 6가지의 교육을 어릴 때 하게 되는데요. 예라고 하는 거는
인간관계 사이의 예의 범절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은 예절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 예절이라고 딱 얘기를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굉장히 형식적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의 예는 그 형식적인 외면으로 보여지는 것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예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것이 바깥의 형식과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악입니다. 음악 교육인데요. 어릴 때부터의 그래서 음악 교육은 굉장히 좋습니다. 음악 교육을 하는 것은. 이 음악 교육을 옛날에도 저도 피아노를 한 번씩 쳐봤고 또 저희 아이도 피아노 교육을 한 번 시켜보면 처음엔 어때요? 처음 교육을 시킬 때는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예, 음도 하나도 안 맞고 연습을 할 때마다 틀리죠. 예, 뭔가 조화로운 음악을 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연습을 거쳐야 되는데요. 그런 훈련과 습득을 통해서 아이는 이 음과 이 음을 연결하니까 굉장히 조화롭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습득하게 되고요. 그것이 단순히 음악 교육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와 악은 항상 예를 할 때 음악이 같이 들어가는 것은 이 예의를 할 때도 이 음악으로서 마음이 일어나고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들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예와 악이 함께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사와 어라고 하는 것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지금은 이런 교육을 안 시켜요. 예, 사는 활속이에요. 그리고 어는 수레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과거 옛날 전통 방식의 그 교육 과정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으로 치면은 어떤 활동에 들어가느냐 하면 체육 활동에 들어갑니다. 예, 체육 활동에 들어가요. 예체능이죠. 예, 체육 활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활쏘기와 수레몰기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물론 몸도 단련이 되죠. 예, 건강한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것도 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자, 우리가 올림픽에서 그 양궁 선수들이 올림픽 경기하는 거 한 번이라도 다 보셨죠? 네. 자, 양궁을 할 때 활쏘기를 합니다. 활쏘기를 할 때 이 활과 시위를 서로 당기면서 이게 흔들리면 제대로 쏴질까요? 표적에 안 맞겠죠. 자, 이게 표적에 잘 맞도록 잘 고정을 했는데 마음이 너무 떨려. 그럼 또 잘 쏴질까요? 잘 안 쏴지죠. 적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적중한다는 의미는 결국은 내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다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에 적중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그래서 이 사나 어 같은 이 체육 활동은 몸가짐을 단련하는 거에 또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어떤 한 가지 일을 할 때 내가 집중하는 거. 이렇게 집중을 잘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주고 또 자, 이렇게 해서 집중을 해서 딱 쐈어요. 그런데 표적에 딱 맞았을 때 정말 얘를 딱 중앙에 맞추면 너무 좋은데 10점이 아니라 6점에 쏠 수도 있잖아요. 8점에 쏠 수도 있고. 그러면 실망하죠. 그런데 그 실망의 탓을 내가 쏘려고 하는데 바람이 살짝 불었어. 그리고 내가 쏘려고 하는데 뭔가 이 화살을 만든 사람이 약간 휘게 만든 것 같아. 여러 가지 갖다 이유를 붙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옛 사람들은 쏘면서 집중을 하게 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결과에 대해서 승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바로 이 사와 어라는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교육이 바로 서입니다. 서와 수인데요. 서는 그야말로 우리가 글쓰기 교육이죠. 그래서 왜 옛날에 서예 같은 거 한 번씩 써보신 분들은 옛날엔 글을 다 이렇게 묵으로 해서 이렇게 서예를 썼으니까 쓰신 분들은 보면은 이 붓이 우리 펜처럼 이렇게 딱딱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말랑말랑하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잘 안 써지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몸가짐이나 마음가짐이 흐트러지면 글씨체도 흐트러져요. 그래서 몸과 마음의 집중을 이것도 역시 잘해야 글씨를 잘 쓸 수 있고요. 또 옛 성현들이 한 좋은 글귀들을 내가 읽어야 되는데 쓰는 것뿐만 아니라 읽고 보고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도 같이 한 것이 바로 이 서교육이고 그와 더불어서 숫자를 어떻게 잘 공부를 시킬까 하는 것도 이 교육 중에 하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 우리 선조들이 굉장히 많은 교육들을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 다양하게 시켰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제7차 교육 과정에 보면 우리의 아이들을 전인교육을 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인교육이라고 하면
여기 본 것처럼 지, 덕, 체를 갖춘 인간형을 전인교육의 인간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선조들은 어떤 교육을 시켰냐면요. 지덕체를 함유한 전인교육이 아니라 덕, 체, 지를 함유한 전인교육을 시켰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선조들은 지혜보다는 덕을 가장 우선시하고 마음가짐,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떠느냐가 그 사람이 가진 지식과 그 학식보다 훨씬 더 우월하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500년 전 춘추 전국시대에 공자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공자는 다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네, 다들 아시죠, 잘. 자,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녀 교육은 이렇게 시키는 거야 라고 7가지 원칙을 내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2500년 전 춘추 전국시대에 살았던 공자가 내놓은 자녀 교육의 7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즉효, 출즉제, 근이신, 범애중, 이친인, 행유여력, 즉위학문. 집에 들어가서는 효도하고 나와서는 공손하며 행실을 삼가고 말을 성실하게 하며 널리 사람들을 사랑하되 인한 사람과 친해야 하니 이를 행하고 남은 힘이 있으면 글을 배워야 한다. 지금과는 너무 많이 다르지 않나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영어를 가르치고요. 네, 아이들이 한글을 조금이라도 늦게 깨우치면 굉장히 마음에 조바심이 일어납니다. 아니, 우리 애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잘 이렇게 못 따라하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공자가 얘기하는 7가지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뭐예요? 글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공자가 얘기한 들어가서 효도하고 여기서부터 순차적으로 잘 할 수 있고 나중에 남는 시간 있으면 이거 다 하고도 남는 시간 있으면 그때 공부를 하래요. 자, 그럼 공자가 얘기한 7가지 원칙 다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자가 처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효도교육입니다. 효인 효도교육인데요. 효라고 하는 것은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항상 그 사랑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부모의 사랑이 너무너무 소중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그 소중한 사랑을 계속 받기 위해서 하는 노력을 우리가 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효라고 하는 교육은 그냥 단순히 가만히 있다고 해서 효도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은 별로 없어요. 이 효도요, 결국은 습관 교육이에요. 그런데 이 습관 교육은 나이가 들어서는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을 내가 몸소 보여주거나 아니면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습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는 제교육입니다. 제라고 하는 거는 다른 그 어른들을 공경하는 건데요. 효교육에서 조금 더 확장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랑하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다른 부모도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부모가, 내가 지금 사랑하는 부모가 있잖아요. 근데 이 내 부모가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한테는 누가 되죠? 다른 사람한테는 그냥 어른이 돼요. 그죠? 어른이 돼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부모가 밖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이 공경을 하게 만들려면 결국 나도 다른 부모들을 봤을 때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효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더 팽창이 되면 재교육이 되기 때문에 효교육만 제대로 되면 재교육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근이라고 하는 겁니다. 삼가할 근자인데요. 몸을 삼가하고 마음을 삼가하는 정직교육을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맹자를 아세요? 맹자라고 하는 인물 들어보셨어요? 네, 맹자보다 더 우리한테 유명한 사람은 맹자 어머니죠. 네, 맹자 어머니는 맹모 삼천지교라는 3번 이사한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하루는 맹자가 어렸을 때 어머니 하고 막 뛰어옵니다. 집으로. 너 왜 이렇게 뛰어오니? 하고 물어봤더니 어머니 저기 동구 밖에서 지금 돼지를 삶고 있어요. 저 돼지 왜 삶는 거죠?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집안일을 막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넣어주려고 그러나 보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나는 겁니다. 그 돼지는 얘를 주려고 삶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는 그냥 무심결에 넣어주려고 삶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불이 나게 시장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돼지고기 한 근을 사와서 아이를 맹자를 먹여요. 자, 이 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찰나의 시간에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아무리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그 부모를 닮고 따르고 나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아이인데 부모가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 이 아이에게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될까? 그리고 내가 한 이 사소한 거짓말이 이 아이한테 얼마나 큰 영향을 줄까? 정직이 가장 소중한 건데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하고 돼지고기를 사다가 먹입니다. 이것처럼 그 부모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그 한마디는 아이들에게는 정말 우리가 왜 아주 핵심으로 삼는 우리가 존경하는 어떤 인물이 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된 사람은 본인 스스로가 먼저 정직해야 아이들을 정직한 아이로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 교육이 중요하고요. 다음은 신뢰 교육입니다. 믿음 교육이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인간관계를 할 때 가장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를 할 때는 모두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관계에도 믿음이 없으면 성립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어른과 아이 또는 스승과 제자, 친구와 친구 사이에도 믿음이 없으면 서로 그 관계는 오래 존속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얘기했던 것이 범애중이라는 겁니다. 범애중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르치는 사랑교육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는 앞에서도 우리가 했었어요. 효교육은 부모를 사랑하는 거였고요. 재교육은 주변에 있는 여러 어른들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이 조금씩 더 확장이 돼서 이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범애중의 단계까지 이룰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친인입니다. 자, 관계교육을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또래 집단, 8살 정도면 또래 집단이잖아요. 한 집단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뭉쳐서 놀기 때문에 또래 집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또래 집단이라고 하는 거는 고맘때의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친구를 잘못 사귀면 정말 중요한 시기에는 친구 하나 때문에 잘못될 그런 확률도 굉장히 많이 높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데 공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친인입니다. 자,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되 나와 관계를 갖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관계를 해야 하냐면 착한 사람, 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착한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공자의 생각이었고, 자, 효부터 시작해서 재, 근, 신, 범애중, 친, 인의 관계인 이 6가지를 아이들이 모두 다 잘할 수 있은 다음에 비로소 시간이 남으면 뭐를 한다고요? 학문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과거 우리 조상들이 어떤 교육을 했고 또 2500년이라고 하는 아주 먼 곳으로 여행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어떤 고전으로 아이들을 지도를 했을까, 아이들의 자녀의 교육 방법은 뭐였을까라는 살펴봤는데, 자,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 중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인성이었습니다. 결국 인성 고전 안에 숨겨진 아이를 잘 키우고 아이를 자녀 교육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인성과 사람됨을 어떻게 잘 지도할 수 있느냐가 키워드였는데요. 자, 인성 교육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조기 교육이 중요합니다. 이 조기 교육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학원의 전단지를 보면 조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조기 교육은 지식적인 조기 교육이 아니라 결국 아이가 어떤 인성을 가지고 그리고 그 다른 인성을 어떻게 먼저 습득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좀 더 아주 어렸을 때, 조금 더 어렸을 때 그 아이가 이런 것들을 잘 습득을 할 수 있어야 교육이 제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옛날에 공작 시간에 찰흙을 가지고 이렇게 막 뭘 만들어요. 찰흙을 가지고 만들면 찰흙이 처음에는 말랑말랑하죠. 그래서 그 말랑말랑한 찰흙으로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요. 곰돌이를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양에 자기가 원하는 문양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찰흙을 조금만 가만히 두면은 어떻게 돼요? 굳어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얘를 다시 만들 수 있나요?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가소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녀를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린 시기에는 가소성이 풍부로 해서 결국 아무렇게나 만져도 얘가 그 방향대로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정말 그릇으로 만들지 아니면 수저로 만들지 아니면 접시로 만들지는 그 부모가 어떤 교육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육의 방침이 어렸을 때를 벗어나면 그 가소성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를 새로 만들려고 해도 굉장히 어렵거나 제대로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양지양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지양능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요, 자기가 하늘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능력이 있어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두 분들 다 가지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다 이 양지양능을 다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자, 토끼 엄마하고 오리 엄마가 있습니다. 토끼 엄마의 고민은요, 얘는 너무 뜀박질은 잘하는데 수영을 못하네. 근데 또 오리 엄마의 고민은 뭐냐면요, 얘는 수영은 진짜 잘하는데 왜 이렇게 못 뛰는 거야. 한참 고민합니다. 그래서 토끼 엄마는 아주 유능한 수영, 국가대표 수영 코치를 데려다가 수영 연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오리 엄마도 마찬가지로 마라톤 선수를 데려다가 뜀박질을 시켜요. 자, 이 아이들 수영 잘하고 뜀박질 잘할 수 있을까요? 조금 나아지기는 하겠죠. 조금 나아지긴 할 텐데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잘 뛰고 수영을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끼가 수영을 잘하거나 오리가 뜀박질을 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의 할 일은요, 내가 그 아이를 어떻게 교육시킬까, 어떻게 뭐를 잘하는 아이로 키울까에 관심을 두지 마시고 오히려 그거보다는 우리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잘 들여다보세요. 잘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그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시켜주는 그런 교육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솔선수범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옛사람들은 길을 가다가 밤에 길을 잃으면 어떻게 했냐면요, 북극성의 위치를 먼저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북극성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움직이지 않는 별을 지침으로 해서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정하고 갔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부모는요, 아이들에게 북극성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꾸 움직이면 어때요? 아이들이 우왕좌왕해요. 길 다 잃어버립니다. 부모는 항상 그 자리에 서서 아이들이 제대로 길을 잘 찾을 수 있도록 북극성과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솔선수범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솔선수범하게 하는 것들, 특히 이 솔선수범은 인성 같은 것들을 솔선수범하는 것들은 부모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인성은 말이나 글로써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인성은 어떤 걸로 배우냐면 몸으로 체득하거나 아니면 습득하거나 실천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인성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솔선수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네 번째로는 고전교육입니다. 이제 글을 좀 읽을 줄 알고 그 다음에 웬만큼 머리로 뭔가 지식을 알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면 이제 고전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전을 가르친다고 하는 거는 왜 고전을 그럼 가르쳐야 할까? 앞에서도 제가 고전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고전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항상 숨어 있으면서 그러나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뭔가 잃어버리고 잘 지켜지지 않고 실천을 하지 못하는 삶의 지침 같은 거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읽어나가면서 나의 생활이 어떤지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잘 이 생활을 좀 더 풍요롭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결정하는 것들은 바로 이 고전 교육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장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 노나라에 바다새 한 마리가 교회에 날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새는 궁궐로 들어왔는데요. 이 바다새가 들어와서 궁을 한 바퀴 휘 하고 도니까 임금님이 딱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쟤 예쁘니까 내가 데리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데려옵니다. 그리고
진수성찬을 내놔요. 야, 너 내가 이거 진짜 좋아하는 거야. 너 내가 진짜 좋아하는 옷감으로 옷도 한번 지어줄까? 너 내가 진짜 좋아하는 그 술이 있고 그다음 음식도 있는데 이것도 한번 먹어봐. 계속 그렇게 권해요. 그런데 바다새는 이런 극진한 대접을 받고 어떻게 됐냐면 사흘 만에 죽습니다. 자, 이 노나라 임금, 이 노나라 왕은 과연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이 노나라 임금은 자기가 정말 주고 싶고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 바다새한테 줬어요. 그런데 바다새는 결국은 죽어버렸죠. 이 노나라 임금은 어떤 것들을 잘못했을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새한테 강요를 한 게 되는군요. 네. 노나라 임금이 만약에 그럼 노나라 임금이 새가 뭘 좋아할까? 한번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그리고 얘를 내가 데리고 살면 얘가 정말 행복할까? 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과연 새가 죽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좋은 거, 귀한 것들을 내 자녀에게 다 주고 거기 안에서 만족감을 찾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원숭이와 같은 그 집단 생활을 하는 영장류들은요, 어떤 생활을 하냐면 모여서 살면서 서로 일을 잡아준대요. 그래서 일을 잡아주는데 둘이서 이렇게 한 조가 돼서 서로 일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잡아주는데 일을 잡는 거는 금방 끝난대요. 매일매일 잡으니까 뭐 이가 많아봐야 얼마나 많겠어요.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일을 잡는데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잡을 이가 더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도대체 뭐를 하는 걸까? 이렇게 알아봤더니 이 영장류인 이 원숭이들은요, 이 일을 잡는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하고 공감하고 소통한답니다. 자, 지난 60년 동안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졸업생들을 추적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것들을 추적 조사를 해보니 거기서 공부를 잘한 사람이 과연 성공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추적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성공한 사람들이 공부를 꼭 잘하지는 않았답니다. 그러면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그 사람들 중에 성공한 CEO들은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것들을 살펴봤더니 모두 유머가 굉장히 많거나 유머가 좋은 사람이거나 또는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거나요. 또는 굉장히 친절하거나 사리 분별,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결국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인성이 훌륭하고요.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녀가 부모랑 잘 소통을 하고 그러한 소통하는 방법을 잘 익히는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누구들을 만나더라도 이 사람과 내가 어떻게 소통을 할지에 대한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와 소통을 하는 것들은 물론 자녀와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아이가 사회생활을 할 때에 다른 사람들과도 소통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우리 아이하고는 어떻게 소통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험담을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저희 아이가 셋이 있는데요. 정말 하나이마다 굉장히 힘든 사춘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큰아이가 저도 처음 엄마잖아요. 엄마 역할 저도 처음 해보거든요. 그런데 큰아이가 너무 심하게 사춘기 역할을 겪으니까 저도 굉장히 많이 당황이 됐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뭐 싸우기도 하고 정말 너무 많은 그 말도 입에 담지 못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와의 그 소통을 저는 제가 배웠던 차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잔의 녹차를 마시면서 아이와 소통을 했었는데요. 밤 10시만 되면 저희는 아직도 저희 집에서 모든 식구들이 식탁에 모여서 차를 마십니다. 굉장히 오래됐어요. 다 모여서 아이들이 왜냐하면 요즘에는 같이 밥 먹을 시간도 잘 없어요. 아이들이 크다 보면 자기 각자의 생활도 있고 뭐 학교도 늦게 파하고 이러다 보니까 만나는 시간이 빨라야 10시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0시에 만나서요 항상 차를 마십니다. 이제 제가 먼저 차를 준비를 해놓고 차를 마셔요.
저희 신랑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차 마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같이 차를 마시면서 그날 있었던 이야기들을 같이 합니다. 예. 그런데 처음부터 이게 잘 됐겠어요? 절대 잘 안 됐습니다. 처음에 제가 우리 큰아이 때문에 이것들을 시작을 했지만 제가 10시에 이제는 모두 모여서 차를 먹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거의 한 3달은요, 앉아가지고 정말 차만 마시더라고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 엄마의 눈치와 아빠의 눈치를 봅니다. 엄마, 아빠 왜 이러지? 이게 무슨 일이지? 이 아이들한테도 당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3달이 되고 6달이 되고 1년이 넘어가면서 그 자리가 굉장히 자유로운 소통의 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차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함께 하면서 소통하는 부모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이가 뭐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면 정말 문자 하나를 보낼 때 이모티콘, 하트 하나 날려주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소통의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으셔서 우리 아이와 소통을 잘해야 아이에게 내가 하는 교육도 잘 먹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두운 바다를 지나는 배들은 이 등대의 불빛을 보고 정박을 합니다. 까마득한 어둠이 내려 깔리면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박할 곳을 잘 찾지 못하는데, 그러다 보면 암초에 걸려서 배가 가라앉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등대의 불빛은 결국 이 한 줄기 불빛이긴 하지만은 배가 안전하게 정박을 하게 해줍니다. 자, 21세기에 자녀를 바르게 키워내는 일은 이렇게 아주 어두운 바다에서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한 줄기 그 빛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인성 갖춘 자녀로 만드는 일입니다. 인성 갖춘 자녀로 키우는 일은 바로 여기 계신 모든 학부모님들과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